보세요. 네. 미노타우루스로 대표되는 크레타 문명. 자, 크레타 문명이 미노타우루스가 죽으면서 쇠퇴했다고 보고, 자, 그 뒤를 이어서 그 외계 지역에서 문명을 이끌어갔던 게 미케네 문명이죠. 미케네 문명의 도전장을 내걸었던 게 트로이인데, 트로이와 미케네의 전쟁에서 미케네가 승리하죠. 그래서 한동안 그 그리스 전체를 미케네 중심으로 이끌어가다가, 길도 모르고 철기로 무장한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이 미케네 문명을 다 파괴해버리죠. 다 지금 그리스 안에 섞여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리스에서는 문자로 기록된 게 남아있질 않죠. 자, 이런 암흑기, 이 암흑기를 거쳐서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이 산과 촉촉한 땅이 많은 그리스 지역에서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한 천여 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우리 그 천여 개 도시 국가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폴리스라고 불렀죠. 자, 폴리스는 기본적으로 자, 이들이 모시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네. 아크로폴리스는 주로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다 그랬죠. 이 신전이 왜 산 위에 있죠? 그죠? 그 물론 신들을 이렇게 아무데나 그 이렇게 평야지대에서 그 편하게 가서 만날 수 있으면 신에 어떤 위험이 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신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 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는 여차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요새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 위에 존재했다. 군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여서 뭐 물건을 거래하거나 거주하거나 하는 기본 생활 공간은 평양에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광장. 그걸 뭐라 그랬죠? 아, 아크로폴리스랑 아우라는 시험에 낼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네.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렌의 후손이라고 부르면서 헬레네스라고 불렀죠? 혹은 헬레스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쓰는 언어를 헬라어라고 부르죠. 그 우리는 지금 그리스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이 언어를 뭐라고 불렀어요? 히르보라고 불렀죠? 제가 음을 음차에서 히르보라고 불렀죠. 네. 이들은 그리고 4년마다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올림피아라는 폴리스에서 열린 올림피아 제전. 그게 오늘날의 올림픽이 된 거죠. 원반 던지기, 투창, 격투, 레슬링, 권투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달리기도 있었고. 대표적인 두 폴리스를 봤어요. 우리 어디랑 어디?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는 자, 시민이 절반이 넘죠. 이 시민들이 자, 네, 재판을 하기도 하고 투표를 하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나라 중요한 정치를 같이 합의해가지고 투표하고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주의를 무슨 주의? 민주주의.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는 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자 참여할 수 없죠. 외국인들 참여할 수 없죠. 노예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로지 투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남자 시민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민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6%밖에 안 되죠. 이 소수의 시민들이 나머지 94%의 반자유민과 노예들을 지배하는 폴리스가 스파르타예요. 이 6%의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도리아인들이에요. 과거에 그 폴리스를 다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그리스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그 문맹이었던 도리아인들이 이 스파르타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라코니아라는 큰 그 주에 속한다 그랬죠? 그 라코니아 주 옆에 무슨 주가 있다 그랬어요? 메세니아라는 주가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도 옆에 강원도 있듯이 라코니아 옆에 메세니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스파르타는 라코니아의 한 도시였는데 이 스파르타가 메세니아를 쳐들어가서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리고 여기 주민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귀족들, 이 시민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스파르타는 태어나서 갓난아기를 보고 건강하지 않거나 애가 좀 약하다 싶으면 애를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에 던져버렸죠. 저번 시간에 우리 끝에 그 영화 봤죠? 아기 해골들 막 쌓여 있는 거. 그리고 애가 7살이 되면은 어디에 보내죠? 아고게라는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이 7살부터 20살까지 여기서 아주 혹독하게 군사훈련을 받아요. 하루에 10시간씩. 격투부터 해가지고 뭐 창 던지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만약에 훈련 성과가 좋지 못하고 좀 비실비실한 애들이 있으면은 벌을 받았거든요. 매 맞는 건 당연하고 좀 굴욕적인 벌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퀴즈. 어? 알겠지?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뭐매 맞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굴욕적인 거예요. 비슷해요. 누가 등급 비판을 받을까요? 자기 아래? 오, 하은이 뭔가 좀 그런 위계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근데 그거 아니고 아래긴 아래, 뭐 아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아동에 들어가는 건 오로지 남자죠. 또래 여자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에이 찐따야 이렇게 몸 안 좋고 이런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몸 안 좋은 애들이 여자애들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런 게 있었다. 너희는 다 테토남, 멋진 알파남 아니에요? 아니요, 없네요. 네. 자, 볼게요. 그래서 뭐, 20살까지 훈련을 받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은 졸업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스파르타 전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60살까지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받아요. 정기적으로. 예. 자, 그리고 이들은 평소에 돈을 버는 일들을 안 해요. 이 6%의 시민은. 그러면은 생길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먹을 거나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지? 아까 그 정복했던 어디? 이 메세니아의 그 노예들 있죠? 노예들을 공격해서 죽인 다음에 그걸 뺏어오라 그래요. 노예들은 농사를 짓고 스파르타의 생산을 담당하는데 그들 식량을 뺏는 거예요. 그럼 메세니아 그 노예들은 가만히 뺏기겠어요? 저항했죠. 그렇죠. 관리했는데도 얘네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모여가지고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 스파르타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죽이고 제거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이게 스파르타예요. 신기하죠. 예. 자, 그런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지만 성격이 완전히 어때요? 다르죠.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소수의 왕과 귀족이 이끌어가는 그런 군사주의적인 폴리스죠. 자, 근데 아테네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그리스는 여러 폴리스들은 자기네 폴리스를 지킬 만한 군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자, 이들이 무장한 거는 주로 청동기로 무장을 했어요. 철기가 아직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에요. 네. 일부 지역에서 도리아인들은 철기를 쓰고 있었는데 아직은 더 청동이 더 많았던 시기. 자, 이 청동기를 무장했는데 이 풀세트 먼저 투구, 흉기, 흉급이 뭐예요? 가슴 보호대. 예. 가슴이랑 배 막는 거. 예. 그리고 방패. 이들이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창. 그리고 허리춤을 차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안 보이지만. 칼이 있어요. 예, 검이죠, 검. 예, 칼, 검. 자,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었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죠? 이 방패는 나무 방패 위에다가 청동을 더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총 무게를 다 합치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27에서 35kg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 몸무게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무게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 무겁겠죠? 그쵸? 근데 군사훈련을 많이 받아서 단련이 되면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겁겠죠, 굉장히. 그 금속 덩어리들을 이렇게 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입고 심지어는 뛰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리스의 중장보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중장보병들은 많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먼 거리를 뭐 이렇게 막 뛰어가거나 하는 데는 불리하겠죠. 근데 왜 이런 병종이 그리스에 나타났을까요? 그리스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산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산 입구나 계곡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를 막고 있으면, 그런 데 무거운 잡옷을 막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동성보다는 튼튼한 갑옷의 어떤 내구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 게 그리스의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들을 호플리테스라고. 근데 그냥 그러면은 옆에 계곡을 사야 되는 거 아니?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기본적인 전투 방식은 대열을 맞춰요. 자, 한 명이라도 어긋나거나 튀어나오면 돼야 안 돼요. 다 똑같이 맞춰요. 이거는 마치 그리스에 뭘 떠올리게 돼요. 민주주의, 평등을 떠올리죠. 누구 하나라도 바깥으로 나오거나 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일렬로 진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일렬로 진을 만들어요. 이 대형 사각형이죠. 스퀘어죠. 자, 이런 사각형을 뜻하는 한자가 방이에요, 방. 뭐라고요? 그 군인들이 딱 보고 있지 않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진을 친다고 하거든요. 방진이라고 부르요. 근데 얘네들이 얼기설기 흩어져 있어요.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밀집 방진이요. 이거 그리스어로는 팔랑크스라고. 보통 왼손에 지금 방패를 들고 있죠. 그죠? 왼쪽이 방어가 약할까요? 오른쪽이 방어가 약할까요? 오른쪽이 약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통 이 협곡이나 계곡에 적이 올 수 없는 곳에 붙어요. 만약에 노출되면 왼쪽이 아무만 노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전투 방식은 적이 막 뛰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패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적이 그러면 막 떨어져 나가겠죠. 그때 뒤에 있는 열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창으로 한번 푹 쑤셔요. 그래서 숨어요. 다시 방패병들은 또 대열을 맞춰요. 그리고 만약에 먼 거리에 적이 있다.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을 던져요. 창 던지면 무기가 없잖아요. 그럼요. 칼을 써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들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방에 이제 적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일단 계곡 거기 그 유리한 데 딱 버티고 있다가, 네, 많이 이동하지 않아야지 그리스는 유리하죠. 이동을 막 많이 하게 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은 진이 다 흐트러지잖아. 그쵸, 그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폴리스가 인구가 많아봤자 2만 명,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 군인들 모아놓으면은 많아봤자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 많이 동원해봤자 6천 명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시간에 또 영화 볼 건데 정예 병사라고 모아놨던 게 이 노예들은 병사로 데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스파르타에서 우리 군사 선발하는 기준은 어땠어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사람만 전사로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설적인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의 협곡에서의 전투가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대 스파르타 군대 몇 명? 300명. 300명이 벌인 전투예요. 그 영어 제목이 그래서 300이에요. 근데 물론 300대 10만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스파르타 300명 군인들은 뒤에서 이제 아테네라든지 다른 군인들이 좀 더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연합군대가 한 7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아무튼 7천 대 10만의 전투였죠.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리스는 먼저 아테네부터 볼게요. 봐봐요. 아테네는 원래 초기 왕이 있었다 그랬죠. 자, 테세우스 같은 사람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귀족들이 왕을 쫓아냈죠? 여기 적어놨죠. 왕정에서 뭘로 발전했다고요? 귀족정으로 발전해. 자, 그 귀족들 중에서 리더들을 집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리스어로는 아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법도 만들고, 자, 아테네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민들이, 시민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 자, 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뭔가 자기도 나라에다 기여를 했는데 그 기여한 거에 대해서 리워드, 보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어떤 거 기여를 했을까, 시민들이? 아테네가 주변 폴리스들이라든지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귀족들일까요? 시민들일까요? 시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투에서 시민들이 죽죠. 그죠? 다치거나. 근데 정치는 귀족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시민들은 쎄 빠지게 전투를 하고 나왔는데도,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도 승리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 다 가져가고 아테네 정치는 귀족들이 독점을 했어요. 시민들이 이게 싫었겠죠. 그리고 아테네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해상무역으로 또 번성을 한 나라예요. 자, 해상무역을 하려면 배를 타고 주변으로 나가야 되죠. 이 당시 때는 엔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배가 움직이려면은 뭐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되죠. 자, 노는 귀족이 저어요? 평민들이 저어요? 평민 시민들이 졌죠. 그죠? 자, 그리고 노는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어디? 만만치 않죠? 그 물은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팔 힘으로 이렇게 저어야 돼요. 여기 코에다 힘 주고. 그래서 이 조정이라고 하죠. 배 타는 그 선수들 여기 여기 상체 보면 어때요? 다 이래요, 완전. 아무튼 엄청 힘든데 그 노젓는 일을 이 평민들이 하면서 자,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정치에 참여시켜 주질 않고 정치에 참여시켜 주고 하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요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던 아테네 정치가 귀족 출신이에요.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자, 평민들 정치에 참여시켜 줄게. 대신에 돈이 많은 평민부터 먼저. 이게 솔론의 금권적. 자, 투표나 재판에 참여를 시켜주는데 평민들을 어떤 평민들한테만 돈을 가진 평민들한테 부자 시민.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민들, 평민들의 정치 참여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끝없이 뭔가 더 원하죠. 돈 없는 평민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반대했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이거 좋아했을까요? 귀족들이랑 가난한 시민들. 양쪽에서 비판하고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에 솔론의 등권정은 얼마간 실시가 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고 심지어는 노조는 일을 멈추거나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파업을 선언해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아테네가 조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돼. 그쵸. 자, 결국은 솔론의 금권정이 실패하고 한동안 아테네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정치에 참여시켜줘.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다툼이 있었거든. 이렇게 혼란할 때는 강력한 카리스마 지닌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종식이 되죠. 자, 그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토스. 이름도 어렵죠. 자, 이 사람은 귀족 출신. 자, 귀족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좀 아무튼 시민, 돈이 좀 많은 시민 출신인데, 자, 이 사람이 당시 그 아테네에 같이 나타나가지고 아테네의 어려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이 사람은 남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 권력을 가지고 누린단 말이에요. 독재라고 들어봤어요? 네. 딕테이트라고도 하고 타이, 티란이라고도 하죠. 독재정을. 자, 이런 독재자를 가리켜서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참주라고 불렀어요. 페이시스트라토스 본인이 참주에 올라가가지고 자, 그리스를 한동안은 그 독재로 다스려요. 자, 이런 정치 체제를 무슨 정? 참주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봐봐. 독재자가 멍청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 많거든요. 뭐 콩고나 이런 나라, 모부투 이런 사람들 나라 세금을 다 자기 재산으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일부 아프리카에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콩고의 모부투, 세세 모부투라는 사람은 자기 그 국민 세금을 자기 개인 계좌에 스위스 은행이 보안이 철저하죠. 거기다가 저금을 했는데 그게 50조가 넘었다 그래요. 스위스 은행. 어? 콩고. 근데 이 국민들은 어때요? 콩고 국민들은 어떨까요? 짜증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고 엄청 가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결국 모부투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어요. 전립선 암으로. 근데 이 페이스트라토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어. 자, 자기가 독재를 하면서 한편으로 독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르려고 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재미있는 즐길거리랑 오락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그 사람이 제공했던 것이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 우리 지금은 요 시기 3월에 요 시기면 거의 끝나야 됐네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요 시기 봄이죠. 봄에 드라마 중에서도 슬픈 이야기들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멀게 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저번 시간에 들었죠. 자, 이런 슬픈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이 비극 공연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처음 수련하고 보여줬던 게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본인이 연극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를 다스릴 때는 아테네가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히피에스라는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창주가 돼요. 아들은 모질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못난 이 히피아스는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이 히피아스를 쫓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아테네 시민이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 그러니까 창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아테네 시민들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제출해요. 여기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아테네 바깥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도, 도자기 파편에다가 상주, 독재자가 될 사람을 적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한다? 시험에 낼게요. 무슨 제도?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는 장점이 있죠. 일단은 못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현명한 지도자였던 이 클리스테네스도 이 도자기 파편, 그 도편 추방에 이름이 올라가. 그래서 쫓겨날 뻔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더 많아가지고 쫓겨나지 않아요. 자, 한 번은 클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 아고라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 하나가 이 클레이스테네스를 지나쳐가지고 황급히 그 도편 추방제의 추방 사람 명단을 올리는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스테네스가 그 사람을 또 물었어요. 당시까지 그 클리스테네스는 얼굴이 많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었는데 누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추방하려고 황급하게 지금 가십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클리스테네스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클리스테네스가 클리스테네스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클리스테네스를 추방하려고 하십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이요. 그냥 재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또 클래스는 좀 인지도가 있죠. 도편 추방제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모르고 아 재수없어 하고 천상 찍는 거예요. 추방하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하면은 너도 나도 우해가지고 따라가는 거 있죠. 예. 자 이런 거를 중우 정치라고. 중우. 억울하겠죠.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별로 잘못도 없는 애인데 쟤 못생겼어, 못났어 하고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누구 하나 왕따라고 하죠. 예. 선생님 어렸을 때도 그런 게 학교에서 좀 있었어요. 조금 다른 애들보다 약간 외모가 조금 그것이 지금 봤을 때 그렇지도 않은데 못났나?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하나 놀리기 시작했는데 걔는 그 전교생들이 다 인정하는 못생긴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게 우우하는 거. 자, 민주주의는 장점도 있지만 자, 이런 단점도 있죠. 이 중은 대중을 뜻해요. 우는 뭘까요? 우.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치. 우매하다, 우두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투표하죠. 참. 근데 투표하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 얘기는 아니라고 할게요. 네. 투표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찍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나 생각을 가지고 찍으시겠죠? 부모님들은? 보통은 어떨까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지혜는 아주 현명한데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우리나라는. 음. 뭔지 알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걸 막 합리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면 논리가 없어요. 어? 둘 다 요즘은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민주주의는 반드시 옳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하버드 대학 나오고 전과 없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또 정치를 잘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참 어렵죠. 자,
아테네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을 때, 여기 무슨 반도예요? 발? 발칸반도 여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어느 나라죠? 이 그리스 세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죠. 아케메네스라는 시조가 세운 이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우리 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2세라든지 다리우스 1세 같은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르시아 군주도 배웠죠? 자, 이 페르시아는 넓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20개의 속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거기다가 뭘 파견했죠? 스트라프라고 불리는 총독을 파견했죠. 그리고 총독을 배신할까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시관들을 보냈죠.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배웠는데. 그리고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중요한 도시마다 길을 뚫어놨어요. 도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말을 바꿔주는 역창을 만들었잖아요. 페르시아는 수도가 세 개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자기들 조상들이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곳을 페르세폴리스라고 부르고 정치적인 수도는 수사, 옛날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 그리고 새로 점령하게 된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 사르디스. 자, 사르디스와 수사를 이루는 직통 루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길? 왕의 길. 자,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줬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관, 관용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지역이 틈이 나는. 자,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 해안가, 여기 지금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개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요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이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에 점령당해가지고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들. 근데 조공 바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이 이 거대한 페르시아랑 붙어서 전쟁에서 이길 자신 있었을까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요 그리스 지역에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아테네라는 플리스가 있었죠? 이 아테네란 폴리스랑 뭐 기억은 안 해줬지만 에레트리아라는 폴리스가 이 이오니아 국가들을 무역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다리우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몰고 여기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이오니아 반란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진압을 해요. 그 다음에 촘촘하게 이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을 다 죽여요. 여기서 유행하던 형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어디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먼저 그리스 쪽에서 꼬투리를 잡혔죠. 이오니아 국가들을 누가 도와줬어요? 아테네 그리스 세계가 도왔잖아요. 스파르타는 도우지 않았어요. 아테네만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너희 본때를 우리가 보여줄 거야 하고 군대를 몰고 그리스로 쳐들어와요. 자, 많은 군대를 배를 이용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바닷길로 일로 쳐들어오는데 여기 아토스 곧이라고 선생님 봐봐. 너희 만이라는 지역 알죠? 만. 만은 뭐예요? 만. 그치, 이제 움푹 파여 들어간 곳이죠. 그죠?
자, 곧은 뭐예요? 곧. 이상부터 많이죠, 많이. 이런 데가. 그죠? 곧은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걸 곧이라 그래요. 지읒 받침이에요, 지읒. 많은 푹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바다가 푹 들어간 육지로 감싸있는. 곧은 육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데 그 곳이 아주 크면은 그거를 반도라고 하죠. 예. 자, 아토스 곳이란 곳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자, 이렇게 쳐들어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침몰을 해요. 자, 몇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요. 근데 다리우스 1세는 그 군사 몇만 죽은 거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리스를 쳐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자,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한테 사신을 보내요. 뭐 하라고? 항복하라고. 네. 자,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다 그래요. 다 항복하겠다. 그리고 이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항복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너희들의 이것과 이거를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 이것과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비단, 돈, 노예, 좀 더 원초적인 거. 쭉, 그죠? 과 또 하나, 마시는 거. 더 원초적인 거. 그냥 물. 그죠? 너희들의 물과 흙을 바쳐라. 그 물과 흙은 그 대지와 강을 뜻하기 때문에 영토를 바치라는 거예요. 자, 다른 폴리스는 대부분 알겠다 그랬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만큼은 거절했어요. 자, 아테네에 페르시아 사신들이 왔을 때 아테네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거절했을까요? 그 사신을 죽이는데 아테네는 무슨 국가예요? 민주주의죠, 그죠? 투표를 해서 죽여요. 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페르시아 사신을 어떻게 할 건지 투표를 해요. 자, 그 다음 투표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사신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맞아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팍 묻어버려요. 네. 페르시아 사신들을. 자,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은 레오니다스라는 전설 속의 왕이에요. 스파르타의 그 영웅들을 이끌었던. 그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 사신들을 초대한다. 그러니까 와서 맞이한 다음에 자,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페르시아 사신들이 다가 났겠죠? 자, 그 페르시아 사신들은 큰 우물 근처로 끌고 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물로 밀어버린다. 그래서 흙과 물을 달라고 했던 페르시아 사신들을 아테네에서는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고 스파르타에서는 우물 깨뜨려서 죽여버린다. 자, 브리기스 1세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군기를 몰고 아테네로 쳐들어와요. 그들이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상륙해서 다가온 곳은 마라톤이라는 곳이었어요. 마라톤 들어봤죠? 여기 지도 보시면은 마라톤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좀 위에 요 지점. 자, 요 지점에 페르시아 패가 이제 와서 상륙을 한 거예요. 자, 페르시아 군대는 2만 5천 명 정도 됐다 그래. 페르시아 군대. 아테네 군대는 한 1만 명 정도 됐다. 근데 숫자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아테네가 같이 싸우기로 한 스파르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의 거리가 246km예요. 너희 여기저기 수서역에서 대청역, 수서역에서 일원역 정도 거리가 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240배예요. 네.
자, 어때요? 엄청 멀죠? 근데 이 당시 때는 또 그리스 사람들은 뭐 말을 전투에 사용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원병을 요청하러 간 그 시민이 스파르타로 뭐해 갔을까요? 뛰어간단 말이에요. 급한데 어떻게 걸어가? 자, 246km를 며칠 만에 주파했을까요? 이틀 만에 주파해요. 하루에 몇 킬로씩 뛴 거예요? 123km씩 뛴 거죠. 시속 한 13km로 하루 10시간씩 뛴 거예요. 자, 그리고 스파르타에 도착을 했어요. 자, 스파르타에 도착을 한 다음에 돈들을 빌려달라 그래요. 자, 스파르타 대답, 너 싫어. 우리는 저 무슨 자, 저 보름달이 꽉 차야지만 그 군대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저 달이 뜨지도 않았고 우리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군대를 보내질 않아. 페이디피스 페이디피데스는 이름은 페이디피데스예요. 다시 이틀 만에 마라톤으로 뛰어 돌아가요. 이때부터 이 페이디피데스를 기념해가지고 이 올림픽에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또 생기게 됐죠. 지금 마라톤은 몇 킬로 뛰지? 19km 뛰죠. 42.19.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스파르타 지원 없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홀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아테네에는 명장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아테네에는 이 장군이 있었어요. 밀치아데스. 이름 기억해 두세요. 마라톤 전투의 영웅. 아테네 누구? 밀티아데스. 자, 그림 보세요. 자, 스파르타 군대가 많죠? 인간적인 스파르타 군대예요. 그리스 군대가 숫자가 아까 적다 그랬죠? 자, 그리스 군대가 4,000명, 여기 4,000명, 4,000명, 가운데는 2,000명. 지원 안 했다고. 4,000명, 4,000명, 2,000명. 가운데가 숫자가 적죠? 그죠? 자, 페르시아 군대는, 자, 그리스 준하고 아까 중상보병이라고 했지. 무거운 그 무기를 다 이렇게 두른. 그죠? 이 페르시아 군대는 주력이 뭘까요? 얘네들은 경보병이에요, 경보병. 경은 가벼울 경자거든요. 여기 팔 한쪽에다 큰 활을 하나 메고, 한쪽에는 그 창을 하나 들고, 센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뛰어다니는 경보병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두꺼운 뭐 금속 갑옷이다 이런 게 없어요. 가벼운 어떤 그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는 경보병들이. 그러니까 숫자만 많은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은 뭐랄까 좀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장부병에 비하면 아무래도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페르시아 그 수도시 터키나 이런 지역 가면 평야가 많아요. 그 얘네들은 그 넓은 그 사막이나 평야지대에서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멀리 있는 적을 아까 이게 활 한쪽에 활을 메고 다닌다 그랬죠? 활이 쏴가지고 막 주는 게 주력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먼저 페르시아 경보병들이 자, 시비를 당겨요. 그 다음에 일제히 활을 쐈겠죠? 자, 활은 어디로, 보통 앞으로 쏠까요? 위로 쏠까요? 위로 쏴요. 왜 위로 쏘죠? 멀리 가려면 위로 쏘는 게 좋죠? 앞으로 쏘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이들이, 자, 시위를 당겨가지고 일제히 2만 5천 명의 활을 공중으로 쐈어요. 자, 그리스 군대가 이걸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뛰어들어가. 자, 앞으로 뛰어들어가면 화살 도착하는 예상 시점보다 더 앞으로 뛰어들어가면 안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4천 명, 4천 명, 2천 명, 4천 명으로 이제 구성된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된 그리스 군대가 앞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일제히 돌격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들 자랑하는 두꺼운 방패 이거로 적을 밀쳐내면서 적을 밀어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숫자가 적었죠. 양쪽의 군대가 어땠어요? 더 많았죠. 4천 명의 군대가 양쪽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더 격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붙. 자, 가운데에서 2천 명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힘있게 싸우고 있을 때, 자, 양쪽에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밀어버린 4천 명 그 날개가 이 페르시아 군대를 포위해서 싸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술을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이라고 했죠. 하계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저걸 감싸는 이런 전술을 양익포위 전술이라. 이게 뭐예요? 이 날개요, 날개. 양쪽의 날개로 적의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섬멸시키는 양익포위 전술. 이렇게 해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다리우스 1세는 깨갱하고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게 크세르크세스. 자, 아버지 못지않게 정치도 잘하고 뛰어났는데 성질이 더 불같았어요. 자,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런 그리스 점령을 자기가 해내겠다 하고 그리스로 군대를 몰고 가는데 그리스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파도가 막 높게 이르는 거예요. 자, 크센크세스가 부하들한테 채찍을 가져오라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으로 파도를 위로 쳐요. 자, 감히 절대군주, 왕 중의 왕인 내가 그리스로 원정을 나가는데 자연 너 따위가 나를 방해한다는 것이냐? 하고 그 채찍으로 파도를 내리쳤다. 자, 그 크세르크세스가 자,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끌고 왔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테살리아의 테르모필레라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합쳐서 한 10만 정도가 됐다 그래요. 몇만? 10만.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데 있어서 아테네가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이전에 페르시아 쳐들어왔을 때 누구 힘으로 온전히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막았어요. 아테네 힘으로 막았죠. 아테네는 이번에도 또 우리가 싸우라고 뜨뜻미지근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주력이 돼가지고 나섰던 건 어떤 폴리스였을까요? 스파르타가 나서. 자, 스파르타의 이제 군인들이 이 테르모필레를 가요. 테르모필레는 양쪽, 한쪽은 완전히 깎아지른 그냥 절벽이고, 한쪽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절벽과 바다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어요. 이 좁은 통로를 지나야지만 여기 지나갈 수가 있다. 그래도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스파르타의 300명 군대, 정예병사가 방패를 들고 막아요. 자, 이게 테르모필레 지형도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바다죠, 지금? 파란색은? 보여요? 파란색은 바다고,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은 여기 산이에요. 그 길이 어때요? 되게 좁죠? 이렇게 좁은 골짜기를 협곡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협곡. 자, 페르시아 군대가 여기를 쳐들어오는데 스파르타 군대가 여기를 막아요. 네. 자, 페르시아 군대가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여기 공격을 퍼붓는데 스파르타 군대는 평소에 단련 많이 됐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 방패를 지켜들고 여기서 페르시아 진격을 며칠 동안 막았다고.
당시 페르시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때 스파르타 안에서 배신자가 하나 나타나요. 에피알테스라는 배신자였어. 이 에피알테스라는 배신자가 페르시아 왕이 뭐 금과 그리고 예쁜 여자들이랑 그리고 높은 관직이랑 여러 가지를 보장해 주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야. 그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악몽이란 뜻이야, 악몽.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악몽이었다는 거죠. 이 에피알테스가 크세르크세스한테 이 뒤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하나 알려줘. 양들 있죠, 양. 산에 사는 양. 산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알려준다. 자, 이 스파르타 군대는 앞에도 적이 쳐들어오는 목표를 막아내는 무적인데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방어에 취약하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몰래 군대를 일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협공을 한다. 결국은 300명의 전사들과 레오니다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전부 다 전멸해요. 자, 하지만 이 스파르타 군대가 재련하고 죽었지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벌어요. 그동안 아테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군대가 여기저기서 이제 그리스 군대를 격파하면서 아테네로 와요. 자, 이때 아테네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아테네를 지키고 있는 장군이었는데 당시 크세르크세스가 편지를 보내요. 자, 요번에 그 스파르타 군대 전멸시킬 때 배신자가 하나 있었죠. 그 도움으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군대를.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리스 세계에서 배신자가 하나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자, 너희 만약에 우리한테 협력해서 항복하면 막대한 재산이랑 여러 가지를 보장해 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테네를 다 부셔버리겠다. 자,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자, 아테네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아테네에 불을 질러요. 그 다음에 아테네를 싹 태워버리고, 자, 준비된 배를 가지고 여기로 이 배를 타고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자, 세르키스는 자, 불탄 아테네를 보고, 얘네들 끝까지 싸울 건가? 다시 한번 아테네 수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 이때 이 편지를 받은 테미스토클레스가 알겠다, 항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헤라리클레스가 믿어요. 그리고 자, 이 그리스 배 한 척을 따라가지고 이 테미스토클레스 항복하겠다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있다는 이 좁은 바닷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좁은 곳으로 페르시아 배가 당시에 천척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 그 천척이 이 좁은 바닷길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땠을까요?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기 지금 잘려있지만 이 위에도 바다가 있거든요? 자, 준비된 그리스 아테네의 함대가 이 위랑 기다리고 있다가 페르시아 군대를 갑자기 기습을 해요. 자, 좁은 바닷길에서 많은 페르시아 함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서 그리스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배가 침몰한다. 이게 슬라미스 해전이에요. 무슨 해전? 살라미스 해전. 자, 그리스 군대가 살라미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물론 이렇게 좁은 곳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유인한 것도 있었지만 배에서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먼저 페르시아 배를 볼게요. 자, 페르시아 배는 자, 보면 노가 이렇게 있죠.
이 노가 1단이에요. 그러니까 1년로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를 1단으로 젓는 거예요. 자, 그럼 배 사이즈는 커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는 있어요. 자, 그리스 배를 볼게요. 그리스 배 보면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대신에 노가 하나, 둘, 셋, 몇 단이에요? 3단이죠. 그래서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저기 노실에서 이 노꾼들이 노를 저으면 배가 훨씬 더 어떨까요? 페르시아 배보다. 빠르겠죠. 예. 자, 그리고 이 그리스 군대의 주 전술은 이 배, 여기 갑판이라고 하죠. 이 파라블레마타라고 하는 이 갑판 위에 준비된 그 아테네 군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요 배머리 앞에 보면 여기 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게 있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충각이라고 해요. 이거를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청동 충각으로 그리스 빠른 배가 노를 저어가지고 페르시아 배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페르시아 군대가 배 부서지겠죠? 그때 이 배 위에 서 있던 아테네 군인들이 잽싸게 페르시아 군대 그 배로 뛰어. 그 다음에 자신들 자랑하는 그 중장 모병들이 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배를 접수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살라미스에서 아테네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